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믿으시나요? 전 철저히 인생은 혼자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으며 혼자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된 계기로는 한 가지의 풍파를 겪고 나서 된 것이지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여유 있는 집에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원체 가진 땅과 건물이 여러 채 있었기에 편하게 임대업을 유지하며 저의 뒷바라지를 해주셨죠. 그래서 저 역시도 어려서 어려운 거 없이 자라다 보니 심적으로도 여유가 있었던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에게 베푸는 것 또한 좋았지요. 그렇게 저는 밝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어렵지 않은 환경에서 저는 무사히 학교 졸업도 할 수 있었죠. 부모님은 제가 의사가 되길 바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어디 가서 뒤처지지 말고 대우받고 살길 바라셨죠. 저는 부모님 바람대로 의사가 되었습니다. 수술하는 쪽은 영 저와 맞지 않아 저는 가정의학과를 선택했네요. 부모님 바람대로 제 인생은 탄탄대로였습니다.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과, 그리고 졸업해서 바로 인턴 후 레지던트, 그 후 전문의 뭐 하나 태클 없이 흘러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사랑이 찾아왔네요. 병원 바로 아래 카페에서 일하는 남자였죠. 처음엔 자주 오는 손님들을 잘 기억하는 직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기분도 좋아졌고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샷 추가 맞으시죠? 시럽 없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더 필요한 건 없으세요? 아, 네, 맞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샷 추가해서 준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쩜 그렇게 기억을 잘하세요? 선생님 건 당연히 기억해야죠. 매일 오시는데. 그리고 특별하기도 하고요.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든지요. 처음엔 너무 민망했지만 점점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졌죠. 그리고 점차 카페에 가는 길에 거울도 봤네요. 그렇게 저에겐 진료 시간 전 10분의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죠. 그때부터였을까요? 은근히 병원 가는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쉬는 날엔 카페를 가지 못하니 은근 출근하는 날만 기다려졌죠. 제가 항상 가는 날에는 늘 근무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개월쯤 지났을까요? 그렇게 썸 아닌 썸을 타게 되었는데 어느 날은 그 직원분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만뒀나 싶으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나만 이렇게 설렜던 건가 싶기도 하고 나에게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만둔 건가 싶기도 하면서요. 혹시요. 여기 아침마다 커피 내리던 직원 어디 갔나요? 요 며칠 안 보이던데. 원래 항상 맞이해 주셨었는데 안 보이니 궁금하네요. 그 친구 일주일 휴가 냈어요. 집에 급한 일이 있다나? 그 친구 되게 친절하죠? 그 친구 아마 다음 주부턴 나올 거예요. 직원의 말을 듣고 참 안도했네요. 이런 제 자신을 보고 하루라도 빨리 마음을 고백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마음은 표현해 보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다음 주에 역시 밝은 얼굴로 저를 맞이해주는 직원이 있었죠. 그 미소를 보는데 기분이 참 좋아졌네요. 그리고 저는 지금 고백을 하기로 했고요. 어디 멀리 여행 다녀오셨나 봐요. 한참 안 보이니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아침마다 제 커피 기억해 주시는 게 인상 깊어서. 그러셨어요? 네, 잠깐 본가에 다녀오느라고요. 에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제가 커피를 더 맛있게 내려드려야겠는데요? 혹시 오늘 저녁에 뭐 하세요?
괜찮으시면 저녁 식사나 같이 하실래요? 여기 병원 앞에 맛있는 파스타집 있는데. 아, 식사요? 아, 저야 괜찮은데. 그럼 오늘 저녁에 제가 6시에 마치는데 6시 30분까지 파스타집에서 볼까요? 마음속에서 환호를 소리쳤죠. 이렇게 쉽게 승낙할 줄이야. 드디어 이 사람을 둘이서 제대로 알아볼 수 있구나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약속을 잡고 저는 퇴근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저도 6시에 진료가 끝났기 때문에 후다닥 준비를 하고 파스타집으로 향했죠. 조금 일찍 도착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직원분은 먼저 기다리고 있더군요. 드디어 데이트를 하게 되었죠. 일찍 오셨네요. 저도 일찍 끝난다고 온 건데 많이 기다리시진 않으셨어요? 이렇게 또 밖에서 보니까 색다르네요. 아, 네, 아니요. 저도 금방 왔어요. 아, 그러게요. 그래도 용기 내서 식사도 하자고 하시고 오늘 많이 놀랐어요. 좋기도 했고요. 첫인상 그 느낌 그대로 그 남자분은 저의 이상형에 부합했죠. 다정다감하고 솔직하고 유머 있고 그렇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원래 알고 있던 사람처럼 음식 취향, 좋아하는 취미, 좋아하는 영화까지 다 비슷했죠. 아, 사실 먼저 이렇게 용기 내주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너무 감사해요. 제가 용기가 많이 없었죠? 혹시라도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먼저 용기 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직업적인 부분도 좀 걸렸고요. 여러모로 감사해요. 저도 손님 취향을 다 기억하진 않거든요. 진실어서 기억했는데 제가 진짜 기억하길 잘했다고 생각도 들고 뭐 그러네요. 하여튼 너무 고맙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 하며 직업적인 부분에서 본인이 많이 걸린다고 용기 내지 못했다고 솔직히 말해주었죠. 저는 의사, 그분은 카페 직원, 감히 저에게 대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말해주는 모습을 보고도 매력에 빠졌습니다. 저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랑에 빠지고 연인이 되었죠. 연애를 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결혼을 준비하려고 할 때는 문제가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고 저희 부모님도 같은 의사를 만났으면 하셨기 때문에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과 결혼한다고 하니 길길이 날뛰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속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부모님도 저에게 많은 실망을 하셨고 부모님의 말을 처음으로 어겼네요. 너 미쳤니? 아니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니 카페 직원? 진아, 정말 우리가 너무하다고 생각하니? 엄마가 너한테 뭐 많이 바래? 절대 안 돼. 아니 성실하게 일을 했으면 말을 안 해. 그 나이에 돈도 한 푼 없이 결혼하겠다는 게 말이 돼? 너 정말 이럴래? 그 집 부모님도 편찮으시고 그래서 그동안 벌었던 돈은 다 고향 보내드렸대.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착하고. 엄마가 그렇게 말 안 했으면 좋겠어. 열심히 자기 일하면서 사는 사람이야. 엄마, 그렇게 직업으로 편가르는 사람이었어? 웬만해야지. 아니 대학도 안 나오고 10년을 일만 했는데 돈 한 푼 없다는 걸 엄마가 어떻게 이해해야 해? 엄마가 꼭 직업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아? 앞날이 훤해. 너만 고생할 거라고. 겉만 펀지르하지. 속은 꽝이야. 알아? 절대 안 돼. 이 결혼. 그래. 어른들이 잘 알지. 네가 뭘 아냐? 보는 눈은 우리가 떠 있어. 엄마 말 들어라. 아빠도 엄마 편이야. 이 부분에 있어서 양보는 없다. 부모님은 남편의 직업도 직업이지만 성실해 보이지 않다고 반대를 하셨죠. 남자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어려서부터 가난해 돈을 벌어 가족들 생계에 도움이 되느라 그랬다고 했지만 부모님은 믿지 않으셨죠. 부모님이 계속 반대를 하시니 제 마음은 더 삐뚤어졌어요. 그렇게 저희는 더 불타올랐습니다. 계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랑은 꿋꿋했어요. 역시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던가요. 역시나 부모님은 제 편을 들어주게 되었어요. 결국 저희는 결혼 승낙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엄마 아빠의 뜻을 어겨 얻어낸 쟁취였죠. 엄마 아빠도 저의 고집에 한풀 꺾여 주셨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 모든 걸 다 잊고 시작하자. 이서방도 그동안 반대해서 너무 미안하고, 다 잊고 행복하게 시작해보자고. 미안했네. 엄마,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너무 고마워. 나 진짜 잘 살게. 이서방도 진짜 잘할 거야. 얼마나 다정한 사람인데. 엄마 아빠도 쉽지 않았다. 그래도 내 딸이 그렇게 좋다니까 허락하는 거야. 이서방은 너랑 결혼하고도 똑같이 일하는 거니? 그치. 당분간은 변동 없이 하기로 했어. 그리고 이제 돈도 착실하게 모으고 살기로 했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엄마랑 아빠가 생각 좀 해봤는데, 이서방 우리 건물 아래에서 카페를 해보면 어떻겠어? 경력도 있고, 그래도 내 장사를 해야 돈도 될 거고, 이제 너랑 결혼하는데 안정적으로 자리를 더 잘 잡아야 하지 않겠어? 이번에 상가 계약 끝난 게 있어서 그 자리에 이서방이 와서 카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의사는 어떠니? 네 병원이랑 멀지도 않은 거리라 괜찮을 것 같은데, 목도 좋은 거 알잖아. 거기는 내놓으면 바로 나가는 자리다. 이서방한테 한번 물어봐라. 지난번에 결혼 반대한 것도 미안하고 하니 원한다면 가게를 내어주마. 뭐 내 가족 내어주는 건데 아까울 게 뭐가 있어. 안 그러냐? 너희만 잘 살면 돼. 그게 바람이야. 정말? 나야 그러면 너무 고맙지. 이서방도 좋아할 거고. 너무 고마워, 아빠. 못난 딸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부모님은 딸이 고생할까봐 가지고 계시던 건물 1층도 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죠. 그리고 전 곧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얘기해 주었고요. 남자친구도 뛸 듯이 기뻐했네요. 그렇게 저희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꿈만 같다 진짜. 너를 만나서 내 가게도 생기고 좋은 부모님도 생긴 것 같아 너무 기뻐. 내가 정말 잘할게, 지인아. 고마워. 그렇게 생각해줘서. 아빠랑 엄마도 정말 큰 결심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진짜 열심히 살아보자. 남자친구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아빠 건물에 카페를 오픈하려 오픈 준비도 같이 하였어요. 눈코 뜰 새 없는 나날이 시작되었죠. 아이고, 우리 며느라기 왔냐? 의사 며느라기. 내가 참 살다 의사 며느리도 다 보고 아주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에이,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뭐 좀 도와드릴게요. 혹시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이게 웬 진수성찬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당연히 서울서 우리 며느라기 내려오는데 이 정도는 준비해야지. 세훈이가 무슨 복이 있어서 너같은 애를 만났다니. 내가 이제 자다가도 두 다리 쭉 뻗고 자겠어. 그나마 동생들도 잘 풀리면 이제 여한이 없겠는데. 얼른 앉아서 먹기만 해. 시댁에선 의사 며느리 본다고 동네 잔치까지 열어주며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남자친구가 물질적으로 풍족하진 않았지만 다정다감하며 어른들에게도 잘하는 사람이었기에 결혼을 주저하지 않았죠.
시동생 2명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다고 하였지만 그래도 금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기에 이 문제는 문제될 건 없었어요. 저희에게 그렇게 꽃길만이 열릴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에 엄마는 병환으로 쓰러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다니며 더 바쁜 나날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돌봐주시는 간병인이 있었지만 딸인 제가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았어요. 그런 엄마는 저에게 굉장히 미안해 하셨고요. 당연히 딸이 해야 할 도리를 하는 건데 엄마는 저에게 죄 지은 사람처럼 행동하셨어요. 참 마음 아팠네요. 미안해. 너 결혼 준비로 바쁠 텐데 엄마 때문에 괜히 신경 쓰이게 해서 엄마는 아줌마가 돌봐주시니까 넌 너 할 일 하면서 지내. 너도 좀 바쁘니? 하루 종일 환자 씨름하고 또 집에 와서 엄마 시중 들고 넌 재미나게 보내 밖에서. 엄마는 그걸 바라니까. 항상 제 생각을 해주는 엄마 모습을 보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슬퍼하는 제 모습을 본 남자친구는 흔쾌히 저에게 제안을 했죠. 장모님도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우리 신혼집을 그냥 어머님네 들어가서 사는 게 어때? 그럼 자기도 어머님 맨날 볼 수 있고 조금이라도 안심하지 않겠어? 나도 일 늦게 끝날 텐데 그럴 때 자기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시간 보내면 좋잖아. 아, 정말 그래도 돼? 나야 너무 고맙지. 이게 쉬운 결정도 아니고 처가살이인데 불편하지 않겠어? 아마 힘들 수도 있어, 자기야. 난 괜찮아. 어려서부터 대가족에 살아서 가족 많은 것도 더 좋고 무엇보다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은 딸이 하나인데 옆에 끼고 살고 싶지 않으시겠어? 난 진짜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자. 얼른 말씀드리자. 장모님이랑 장인어른한테. 남자친구는 고맙게도 처가살이를 해주겠다고 먼저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눈물나게 고마웠네요. 이 소식을 들은 아빠와 엄마도 처음엔 불편할 것이라며 거절을 했지만 내심 좋아하시는 눈치였고요. 그렇게 저희는 엄마를 돌봐가며 결혼을 준비해 나갔죠. 그래도 이서방이 많이 불편할 텐데 마음은 고맙지만 없던 걸로 하자. 아무래도 나중에는 분명 후회할 수도 있어. 안 그러냐? 아니야, 정말 괜찮다고 이서방이 먼저 제안했어, 아빠. 아빠랑 엄마도 하나뿐인 딸 매일 보고 싶지 않아요? 나도 이렇게 나가면 엄마 아픈 거 계속 생각나서 마음만 불편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옆에 있고 싶어. 그러니까 받아들여 주세요. 에휴, 내가 또 짐이구나. 나 때문에 그런 결정한 거지? 나만 안 아팠어도. 에휴, 정말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딸이 당연히 엄마 아픈데 모시는 게 당연한 거지. 왜 그런 말을 해? 엄마가 그동안 날 얼마나 예쁘게 키워줬는데. 고맙다. 그리고 이서방한테도 너무 고마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우리가 이서방 반대했던 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미안하던지. 아니야, 아빠. 이제부터라도 이서방 많이 챙겨줘. 그리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알겠지? 자꾸 그러면 내가 더 불편해. 다행히도 시댁에서는 남편의 처가살이를 이해해주는 분위기였고요. 그렇게 축복받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집만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아빠, 엄마, 남편, 저 이렇게 4식구가 되었어요. 처가살이라고 많이 긴장한 남편도 저희 엄마 아빠와 잘 적응을 하며 맞춰 살았죠. 그리고 저도 오히려 병원 일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아빠가 내주신 카페는 자리의 몫이 너무 좋아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져 직원들을 구인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결혼하고 뭐든 잘 풀리는 남편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고요. 엄마도 차츰 그런 모습을 보며 병세를 극복해 나가시는 듯 보였습니다. 전부 잘 풀릴 것만 같았어요. 엄마도 점점 괜찮아지시고 남편도 자리를 잘 잡고 있었으니까요. 지인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어차피 직원을 구인해야 하는데 혹시 동생들이 올라와서 일해보는 건 어떨까? 아직 자리도 못 잡았고 그럴 바엔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일도 가르쳐주고 나중에 장사라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넌 어떤 것 같아? 뭐 가족끼리 같이 하는 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갑작스레 서울 올라와서 일하려면 복잡하지 않겠어? 집도 그렇고 자기가 만약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그렇게 해요. 자기 일하는 게 중요하지. 내 의사가 중요한가? 자기가 정해서 알려줘요. 도련님들이 서울에 와서 같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왠지 모르게 딱히 내키진 않았어요. 신랑에게 얘기를 들었을 때 도련님들이 그렇게 성실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도 매몰차게 거절할 수 없었기에 남편이 알아서 하라고 했네요. 그렇게 도련님들은 신이나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동생들 방도 얻어주고 가게 일자리도 내어주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남편이 저희 엄마 아빠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며 참았어요. 그래도 다정한 남편이고 우리 부모님도 제 부모님처럼 모시고 있으니 나도 도련님들을 내 동생들처럼 아껴야겠다고 마음을 고쳐 먹었었네요. 아, 그래도 형수님,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너무 좋네요. 곧 엄마도 모셔와서 서울에 다 같이 살고 싶네요. 안 그래요? 아, 그렇게 되면 좋죠 뭐. 도련님들이 와주니까 형도 더 좋아 보이고 저도 너무 좋네요. 자주 봐요, 도련님. 매일같이 남편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기 때문에 도련님들도 항상 볼 수 있었습니다. 막상 도련님들이 와서 형을 도와준다고 하니 남편 입장에서도 굉장히 마음이 여유로워 보였고요. 그래, 굉장히 잘된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안도했네요. 이 평화로움은 얼마 가지 않아 깨져버렸죠. 남편이 퇴근 이후에 동생들과 다른 직원들과 시간을 보내며 집에 늦은 날이 많아졌죠. 처음엔 오픈 카페이고 직원들 사기를 북돋으려 으쌰으쌰 하는구나 라고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도를 지나쳐 장인 장모가 사는 집에 술을 많이 먹고 시끄럽게 들어오는 날도 잦았어요.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원래가 다정다감하고 좋은 사람인 걸 알았기에 참았네요. 당신 요새 너무한 거 아니야? 회식도 좋지만 너무 늦잖아. 오히려 동생들 오니까 점점 더 늦는 것 같아. 아니야? 우리끼리 사는 집도 아니고 엄마 아빠도 계시는데 엄마 아빠 눈치 보게 하진 말아야지. 안 그래? 이러려고 동생들 올라오라고 한 거야? 이런 걸로 싸울지 몰랐어. 아, 미안해. 그래도 내가 사장인데 직원들 사기 좀 북돋아 줘야지. 안 그래? 자기가 좀만 이해해줘. 자리만 더 잡으면 이런 일은 많이 없을 거야. 그리고 네가 동생이 없어서 그래. 뭔가 핏줄이 참 안 챙기기도 뭐하고 챙겨야 하는 거거든. 아이, 좀 이해해주라.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또 풀어졌죠. 그렇게 지냈어요. 중간중간 남편은 너무 가게에만 매여 직원들, 동생들만 챙기고 처음 결혼할 때와는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죠. 그래도 부모님이 속상해 하실까 티내지 못했네요. 혹여나 마음 아파하실까 봐요. 엄마, 오늘은 몸 좀 괜찮아? 오늘 오전 진료만 있는 날이라
좀 빨리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서방 가게 들렀다가 금방 올게. 아유,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와. 그래도 이서방이 자리 잘 잡아서 가게가 요즘 잘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안 그러니? 혹시라도 우리 딸이 고생할까봐 엄마 아빠는 마음 졸였던 건데 너무 다행이지 뭐냐. 가게 갔다가 천천히 이서방이랑 식사도 좀 하고 와. 잠깐 음료만 테이크아웃해서 올 거야. 그렇게 좋아? 그럼 다행이지 뭐. 나도 엄마가 좋다고 하면 좋은 거니까. 그렇게 오전 진료를 후다닥 마치고 저는 남편 가게에 들렀습니다. 남편은 제가 오늘 오전 진료만 있는 날인 걸 몰랐기에 제 등장에 놀랐죠. 왜 놀랐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생들도 일사불란 제가 오니 정신이 없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 찜찜했죠. 가게엔 금세 새로운 직원도 생겼더군요. 20대 예쁜 여자 아르바이트생이 있었어요. 아르바이트생을 구했다고 말을 하지 않아서 조금 당황했네요. 아니, 왜 이렇게 놀라? 무슨 일 있어? 나 아이스티랑 요구르트, 아메리카노 한 잔씩 포장해줘. 오늘 집에 일찍 들어가서 엄마랑 시간 좀 보내게. 아, 말하고 오지. 미리 만들어놨을 텐데. 오늘 일은 다 끝난 거야? 6시 끝나잖아. 아, 맞다. 여긴 새로운 직원이야. 아니, 왜 말 안 했어? 자기 원래 직원들 구하면 다 말하고 구하잖아. 뭐, 당신이 필요하니까 구했겠지만.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는 지난주부터 일하고 있었어요. 아직 카페가 처음이라 배우는 단계지만요. 아, 네. 잘 부탁드려요. 그냥 손님들한테는 최대한 친절하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인상이 참 좋네요. 잘 부탁해요. 그렇게 알바 친구와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남편이 제 음료를 만들어 나왔습니다. 얼른 집에 들어가라는 신호로 들렸네요. 무언가 마음은 찜찜했지만 이 찜찜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점점 변해갔어요. 처음에 다정다감하고 저만 알던 순박한 남편이 점점 가게를 하며 아빠에게 요구를 하는 것들이 많아졌죠. 그리고 그것들을 당당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의 작은 갈등도 싹트기 시작했어요. 아, 장인어른한테 그 건물 명의를 나한테 옮겨달라고 하면 안 될까? 가게를 좀 확장하고 싶은데, 그리고 사업도 크게 해보고 싶고, 아무래도 내가 모은 돈으로는 모자라잖아. 어차피 자기랑 결혼한 이상 이 건물이 자기 거가 될 거고, 지금 이제 직원들도 늘어나서 좀 커졌어, 규모도. 우리 아이도 낳아야 하는데, 나 아이 앞에서 자랑스러운 아빠 되고 싶어. 장인어른한테 말해보면 안 될까? 말이 돼? 아빠가 건물 1층도 자기 해준 것도 큰 맘 먹으신 건데 어떻게 건물 전체를 달라고 할 수가 있어? 자기 내가 알던 사람 맞아? 욕심이 너무 강한 거 아니야? 너무 실망이다. 이러려고 나랑 결혼한 생각까지 들어. 뭐 하나부터 열까지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자기 동생들도 지금 방 얻어주고 한 거 다 내 돈 아니야? 뭐 부부 사이에 너 돈 내 돈이 어디 있겠냐마는 나도 내 친동생이다 생각했어. 근데 아직까지 동생들 돈은 모으고 있는 거야? 자기는? 솔직히 통장에 얼마 있어? 이 집 생활비도 다 내가 엄마 아빠 드리고 있잖아. 자기 진짜 빚 좀 개살구 아니야? 미안해. 너무 화내서. 그동안 좀 쌓였었나 봐, 내가. 아니, 장인어른한테 말 안 할 거면 말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 빚 좋은 개살구? 너 막말이 심하다.
내가 나조차고 이래? 어떻게 해서든지 능력 있는 남자 되려고 하는 거지. 너랑 구색은 맞춰야 할 거 아니야? 진짜 심하네. 너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어?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 내가 말이 심했어. 갑자기 자기가 건물 얘기를 하니까 흥분했나 봐. 진짜 그런 뜻 아니었어. 남편에게 저렇게 쏟아붓고 금세 미안해져서 미안하다고 말했네요. 그래도 그 말 덕분에 남편의 건물 얘기는 들어갔죠. 그리고 남편과의 악화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제가 많이 노력했어요. 병원도 일찍 끝나면 집에 가서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도 만들어 놓고 최대한 기분을 풀어주려고 했죠. 남편도 서서히 풀어지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병원에서 주최하는 해외 아동봉사를 대상으로 제가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2주 정도 시간을 비우는 거였죠. 결혼 후 첫 출장이기도 하고 일적인 부분에 욕심도 많았기에 흔쾌히 가기로 했네요. 그렇게 저는 2주 동안 해외로 가게 되었어요. 해외에 도착 후 이틀 만에 한국에서 급한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그 전화는 다름 아닌 남편의 동생이었어요. 믿을 수 없는 말과 함께 말이죠.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형수, 지금 형이 다름 아니라 형이 지난밤에 저희 집에서 자다가 심장마비로 급사했어요. 지금 영안실에 있어요. 네? 아니, 무슨 말이에요? 아니, 세훈 씨가 죽었다고요? 도련님, 장난치지 마세요, 진짜. 저 이런 장난 너무 싫어하거든요?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겠지만 진짜예요. 지금 엄마도 제정신이 아니고 그래서 빨리 전화 드리는 거예요. 장례는 일단 빨리 치를게요. 그 말을 끝으로 시동생은 전화를 끊었고요. 전 출장이고 뭐고를 떠나서 당장 한국에 갈 수 있는 비행기 편을 알아봤죠. 비행기를 알아보면서도 제정신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속상했고 믿을 수가 없었죠. 제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닷새 후에나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의 장례는 저 없이 치러졌고요. 한국 가는 비행기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떠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에는 하루 종일 싸운 기억밖에 없어서 더 죄책감이 들었죠. 제가 출장만 오지 않았다면 남편이 죽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한국에 도착하여 시동생이 말해준 묘로 갔습니다. 전 엄마 아빠의 전화도 받지 않은 채 남편의 무덤에 도착해 오열에 울고 말았죠. 믿기지 않았습니다. 출장 전 그렇게 밝게 배웅해 주던 남편이 이 땅속에 묻혀 있다니요. 아니, 어떻게 나를 두고 갈 수가 있어? 말이 돼? 이 나쁜 사람, 진짜 허망하다. 미안해.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한 거, 자기한테 상처 준 거. 몇 시간을 오열했을까요? 멀리서 저를 향해 걸어오는 인기척을 느낄 수 있었죠.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저에게 가까이 오더군요. 저기, 혹시 여긴 무슨 일이세요? 저희 엄마하고 무슨 인연이 있으신가요? 여기 제 엄마 묘인데 혹시 인연이...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가 묘를 잘못 찾아온 걸까요? 분명 시동생이 여기라고 말을 해줬는데 뭔가 싶었죠. 그렇게 제 남편의 묘가 아닌 것을 알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일단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도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한 후 문을 열고 제게 펼쳐진 광경에 말을 잃었네요. 거기엔 잔뜩 화가 난 저희 엄마와 아빠,
그리고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있는 남편과 아르바이트생 여자, 시동생들이 있었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자기 어떻게 된 거야? 도련님, 말 좀 해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괜찮은 거야? 에휴, 불쌍한 것. 말도 마라. 너희 아빠가 알아보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지. 이 자식이 네 명으로 생명보험 가량 들어놓고 허구한 날 저 어린 것이랑 일하다 말고 모텔이나 들락날락하고 아주 둘이 신접살림을 차리려고 만발의 준비를 했더구나. 가게 매출 나온 거는 다 지 비자금으로 만들고 지 동생들 시켜서 자기 죽은 것처럼 너 떼어내려고 별의별 쇼를 했더구나. 너 집에서 이놈이랑 싸운 날 그때부터 아빠가 다 듣고 하나씩 뒷조사를 했던 모양이야. 알겠어? 네가 속은 거라고 이거사. 찰싹 남편의 따귀를 날리고 시동생들의 뺨따귀도 날려버렸습니다.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려 주방에 있는 프라이팬을 들고 나와 남편의 머리통을 사정없이 가격했네요. 배신감에 치를 떨었죠. 건물까지 빼돌리려다 그거는 실패하고 이제 필요 없어진 저를 떼어내려고 본인이 죽은 것처럼 위장을 했다니요. 그리고 제 생명보험은 뭐고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끔찍했죠. 미친 인간 같으니라고. 아니, 미친 인간들. 분수를 알아야지. 네 인생은 딱 36 카페 종업원이야. 날개를 누가 달아줬는데 이런 식으로 은혜를 갚아? 어른들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내가 애초에 너랑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었지. 어쩜 유전자도 니네 셋 다 인간들이 똑같니? 이혼해 줄 테니 싹 다 나가. 그리고 동생 새끼들도 집에서 짐 다 빼. 다시 그 구질구질한 시골 구석으로 돌아가. 알겠니? 그리고 너는 상간녀 소송 들어갈 테니까 기다려. 빈몸으로 온 것처럼 빈몸으로 쫓겨날 준비해.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이 집에서 나가. 끔찍하니까. 미안해, 지인아. 내가 어떻게 됐었나 봐. 아니, 이 새끼가 나 꼬시잖아. 내 탓 아니야. 진짜야. 나 알잖아. 나 원래 안 그런 거. 아니, 저도 사장님이 저 꼬셔서 그런 거잖아요. 저한테 상간녀 소송을 왜 해요? 전 사장님이 잘해주니까 그냥 그런 거라고요. 닥쳐. 이 찌질한 것들아. 그러니 너네 인생이 그 모양 그 꼴이지. 의사부인 만나서 기상하려고 한 네 천성 진짜 끔찍해. 그나마 다행인 건 네 핏줄 하나 없는 거. 다행히 네 애 안 가진 거. 알겠어? 더러운 것들. 끔찍해. 당장 꺼져. 그리고 너네들도 정말 소름 돋아. 남편은 저를 붙잡고 오열하며 계속 붙잡았죠.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나 뭐라나. 자기는 안 그러고 싶었는데 시동생들이 한몫 크게 하고 떠나자고 했다는 둥 말을 했죠. 다행히 눈치 빠른 아빠 덕분에 이 모든 사태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부탁했으면 건물도 주셨을 테니까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고 상간녀 소송도 걸었어요. 그리고 카페에서도 내쫓았습니다. 어차피 가게 계약도 끝나고 있어서 수월했네요. 남편은 절대 못 나간다며 싹싹 빌었지만 지금은 본가에 내려가서 새 형제가 어머님 등골이나 뽑아먹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분수에 딱 맞게요. 시어머님 또한 한 번만 봐달라고 서울까지 오셔서 비셨지만 소용없었죠. 아마 그런 모습을 보는 삼형제 마음도 똑같이 찢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하는 도중 삼형제는 서로의 탓만 하더군요. 아주 코미디가 따로 없었습니다. 잘 되면 내 탓, 못하면 네 탓인 의리도 없는 형제들. 범법 저지르는 일만 쿵짝이었죠. 엄마 아빠는
제 걱정을 더 많이 해주셨지만 전 엄마 아빠 볼 면목이 너무 없어서 죄송했어요. 그렇게 반대한 결혼을 하고 결말이 이거라니. 그래도 지금은 주어진 제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네요. 정말 부모님 말고는 믿을 사람 없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부모님께 더욱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드린 상처가 부모님께 언제 다 아물어질지 가늠할 순 없지만 열심히 모든 걸 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탄탄대로 제 인생에 인생 공부 크게 하는 사건이었네요. 여러분들도 절대 나 자신 외엔 아무도 믿지 말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에 결혼 3년 차 된 여자입니다. 현재 지방으로 이사 와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 또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움직이게 되었는데요. 결정을 하고 움직이는 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모든 걸 포기한 게 잘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남편을 만난 지 3년밖에 안 됐지만 결혼 생활하는 기간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길게 느껴졌어요. 마음이 병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이 내리게 된 결정은 제 인생을 한 번에 바꿔놓았지만 한편으론 저 때문에 많은 것들을 놓아버렸다는 게 그저 미안할 뿐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후회하지 않아요. 과거보다 현재를 만족하며 살고 있고 뱃속에는 10달 뒤 세상 밖으로 나와 뛰어놀 새 생명이 자라고 있으니까요.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된 날 저희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었어요.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이 사람과는 인연이라는 공통점이 흐르고 있었죠. 저도 그렇고 남편도 어려운 환경에 놓인 부족한 분들을 도와드리는 봉사활동을 자주 나갔었어요. 계획된 날짜에 꼬박꼬박 나가는 게 아닌 시간 될 때마다 친구들과 놀거나 여행을 가거나 개인적으로 즐기는 취미생활을 하는 게 아닌 봉사활동에 지원 나온 분들과 함께 하루를 보람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봉사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 저 또한 어렸을 적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 기억이 너무 좋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훗날 꼭 성공하면 그때 저도 봉사활동을 하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가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 다짐하며 살아왔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시작하게 된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되었고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봉사활동에 시간을 쪼개 활동하게 되었었어요. 마음 맞는 일을 같이 한다는 건 많은 감정을 샘솟게 만들었고 서로에게 호감이 생긴 뒤에 찾아온 사랑은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집안을 알게 된 이후 결혼까지 연결하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 중요시 생각하시는 집안의 재력이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남편의 설득력으로 인해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었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며 시부모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만큼 앞으로 결혼 생활하는 동안 인정받으려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시부모님이 저를 인정해줬던 이유는 젊은 나이에 남들과 달리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길이 무언지 알고 앞만 보며 달려와 혼자서 일궈낸 사업이 성공적으로 적지 않은 수입을 만들어냈다는 것과 남편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 보기 좋아 받아주셨어요. 시부모는 저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계셨던 것 같았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두 발로 뛰어다녔어요. 저에 대한 감정이 처음부터 부정적인 반응은 없으셔서 그래도 앞으로 맞춰 나가는데 문제 없을 것 같다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시모에게는 상대방이 난감할 정도로 과시하려는 행동들이 문제였어요. 어디 보자. 너 이거 좋겠다. 이걸로 다음 주에 입고 약속 장소로 나와라.
이 정도는 입어야 꿀리지 않는 거야. 네가 우리 집안이랑 결혼했으니까 이런 거 입어보는 거지. 너처럼 먼지 같은 돈 버는 사람들은 이런 거 꿈도 못 꾸는 거 알지? 저기요, 이거 포장해 주시고요. 저기 걸려있는 옷도 좀 줘보세요. 우리 집안 며느리 정도 됐으니 격식 정도는 차려야지. 어이구, 죄송합니다.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실수로 부딪혔네요. 어디 다친 데는 없으시죠? 괜찮으세요? 내 옷이 지금 얼마짜리인진 알고는 있는 거야? 내 옆을 지나가는 것도 조심해서 움직여야 할 거 아니야? 이 옷이 얼마나 비싼 건데? 제가 뭘 쏟은 것도 아니고 살짝 부딪히기만 한 건데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세요?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지금 나랑 말 섞을 정도로 내가 가벼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건 알고 있나? 그쪽은 여기 구경하러 왔지? 나는 여기 있는 물건 껌값밖에 안 될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이야. 죄송하다고 생각되면 끝까지 고개 숙여. 그 순간 시모의 눈빛이 돌변하는 걸 보게 되었고 더 큰일이 생길 것 같아 대충 상황을 마무리 짓고 시비 붙은 남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남자의 행동이 끝까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쉽게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고 결국 저에게 화풀이를 하셨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던 시모의 말을 들어주며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던 시모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는지 더 이상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시모가 걸치고 있었던 옷들을 감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가의 옷들이 많았어요. 몇 억이 되는 옷들도 있었고 정말 비싼 건 몇십억 되는 것들도 있다는 말을 들었었어요. 시아버지가 병원 이사장이라서 그런 건지 씀씀이가 남달랐고 돈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던 분이셔서 남들의 부러움 대상이기도 했었어요. 그런 시선을 즐기는 걸 좋아하셨고 남들에게 주목받는 걸 어디를 가든지 항상 원하고 계셨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이목을 끌어 자신의 위치가 어느 정도로 높은 건지 알려주었고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시모가 어디를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네요. 시모가 저에게 옷을 사준 이유 또한 약속 장소로 저를 데려가려고 먼저 계획하셨고 그 이유는 자기가 돈이 많아 며느리에게도 아낌없이 베풀어 준다는 걸 알려 지인분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시켜. 내가 저번에도 말했었지. 오늘은 내가 스트레스 좀 풀고 싶어서 돈 좀 쓰겠다고. 오늘 기분도 좀 낼 겸 식사하고 백화점에 가서 명품 하나씩 골라봐. 원하는 건 다 사줄 테니까. 너희들 나 때문에 오늘 개 탔네. 그러게. 내가 친구 하나 잘 둬서 이런 좋은 곳에도 올 수 있고 거기에다가 명품까지 선물해 준다니 오늘 기분 좋은가 봐. 내가 너희들 챙기지 누가 챙기겠어. 너희들 요즘 경기가 어려워 사는 것도 힘들다며. 그래서 격려 좀 해주고 싶어 불렀지.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동안 필요했는데 돈이 없어 사지 못했던 거 사도록 해. 오늘 나도 백화점에서 즐겨야겠다. 시모의 친구분들은 자신보다 집안이 현저하게 많이 떨어지는 분들 위주로 사람을 골라 사귀었고 그 이유는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 친구를 만들고 떠받을 수 있을 정도의 위치를 맛보고 싶어 했어요. 그게 시모의 집안보다 못 사는 사람들만 골라 사귀는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시모의 뒤를 따라다니며 양손 가득 쇼핑백 한가득 물건을 구매하게 되었고 손이 모자라 시댁 집에까지 동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모의 행동들이 아버님은 마음에 들지 않았었나 봐요. 시댁에 발을 들이자마자 아버님의 가라앉은 목소리가 들려왔고 어두워진 분위기 속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펼쳐져 남편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와 다르게 시아버지는 돈에 대해 상당히 깐깐한 편이셨어요. 완전히 반대되는 성격이셨고
시모의 사치를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기 위해 돈을 쓰는 행위가 좋은 건 아니라며 진정한 친구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돈만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뭐가 좋냐며 시모를 향해 안타까워하고 있었고, 제가 옆에 있는데 시모에게 따끔한 말들을 하기 시작하자 창피하셨는지 며느리 앞에서 망신을 줬다며 결국 사가지고 온 쇼핑백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을 꺼내서 아버님께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싸움에서 꼬리를 내린 건 아버님이셨어요. 당신이 여태껏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둘이 데이트 한 번을 해봤어? 맨날 혼자 여기저기 좋은 곳은 다 다니면서 내가 쓰는 돈은 엄청 아깝나 봐. 내가 한 번에 몇십억을 쓰는 것도 아니고 꼴랑 몇천만 원 쓰고 온 게 그게 아까워? 그 정도는 쓸 만큼 사는 거니까 소비하는 건데 그걸 못마땅해 하면 어쩌자는 거야? 결혼할 때는 물 한 방울 안 묻힌다고 꼬셔놓고 이제 와서 한다는 말이 친구들에게 사치를 부린다고? 그럼 여기 있는 거 가져가서 전부 다 환불해. 다 가져가라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돈 쓰는데도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 당신은 그냥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뿐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누구를 도와주던가 세아가처럼 봉사활동하는 곳에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면 내가 뭐라고 그래? 그렇게 살면 무슨 재미가 있어? 좀 뜻깊은 일을 하라고.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닌데 왜 이리 철이 없어? 결국 시모와 시부의 언성은 점점 높아졌고 의견 차이가 너무 심해 집안은 난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두 분의 모습을 지켜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던 도중 남편이 들어왔고 그제서야 상황이 진정될 수 있었네요. 한참 동안 시모와 시부의 긴장되는 신경전은 꽤 오랫동안 유지되었고 한동안 시모는 기가 죽은 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원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하자 몸져 누우셨고 몸살이 난 것처럼 식은땀까지 흘리시며 심각해질 정도로 불안 증세까지 보이셨어요.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도로 올라온 것 같았고 증상이 점점 악화가 되자 어쩔 수 없이 시부가 시모에게 뺏었던 카드를 다시 돌려주면서 시모의 얼굴은 혈색이 돌더니 다시 예전처럼 자신의 삶에 빠져서는 안 될 돈을 펑펑 쓰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남편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어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고쳐보려 했었지만 쉽지 않아 여태껏 포기하고 있었다며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쓸 만큼 벌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다고 남편도 두 손 두 발 들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모의 사치가 심각한 사건이 벌어질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이 생겼고 그걸 본 저는 이성까지 잃게 되는 충격적인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세아가 다음 주 월요일에 내가 주문한 물건이 백화점에 도착하는 날인데 잠시 들려 물건 좀 전달해 줄 수 있니? 내가 월요일 중요한 약속이 잡혀 있는데 백화점에 들렸다가 약속 장소에 도착하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말이야. 네, 그렇게 해드릴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니 알려주신 장소까지 전달해 드릴게요. 요즘 어머님 외모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아버님 몰래 다른 남자 만나고 있는 건 아니시죠? 그냥 웃자고 한 얘기예요. 내가 우리 남편 말고 다른 남자 만날 이유가 뭐가 있겠니? 다른 남자들은 나를 충족시켜주질 못해. 나처럼 씀씀이가 큰 사람을 누가 좋다고 데리고 살겠어. 다음 주 월요일 병원에 행사가 있는데 꽤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모두 방문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요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단다. 그러고 보니 아들 너도 병원에 사람들 데려온다며? 이번에 아버지께서 후원 행사할 때 일손이 부족한데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지 물어보셔서 인원 좀 충당했어요. 별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원봉사하려고 직접 신청하신 분들도 꽤 계세요.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재단에서 함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과 행사에 참여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손을 빌려주고 즐거운 행사가 될 수 있게 모든 계획을 준비해둔 상태였어요. 남편은 남을 도와주는 데 있어 온 힘을 쏟기 때문에 재단까지 설립해서 불우이웃을 돕는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도 조만간 운영하고 있던 사업을 정리한 뒤 남편과 함께 재단에서 일을 하려고 의논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남을 돕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희생이 따라야 하는 거고 이득은 없기 때문에 후원을 받아야 재단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이번에 병원에 행사를 마련하시면서 높은 분들이 방문을 많이 해주시고 재단 홍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좋은 기회라 남편이 아버님과 함께 의논 후 준비하고 있었네요. 저는 뒤에서 도와줘야 할 부분들을 살펴주었고 그렇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긴장되는 병원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맛있는 음식과 함께 남편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여러 사람들과 인사하며 얼굴과 봉사재단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시모가 부탁한 물건을 백화점에서 가지고 허겁지겁 도착한지라 숨을 고르며 주위를 살피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어수선해 있는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보였어요. 자원봉사해 주시는 분들께서 안내 요원 조끼를 입고 인원 통솔에 나서기 시작했고 남편 또한 옆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 격려를 해주며 어수선해진 자리를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그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할 정도로 엄청난 광경을 목격했고 온몸이 부들거릴 정도로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이성을 잃게 되면 눈이 돈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을 하게 된 시모만 제 눈에 보였습니다. 시모를 발견하고 물건을 전달해 주려 달려가던 도중 옆에서 인원 통솔을 하고 있던 사람과 부딪히게 되었고 중심을 잃어 넘어지던 사람이 시모의 모피를 붙잡게 되는 순간 팔 한쪽에서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넘어진 사람의 팔에는 떨어져 나간 모피코트의 옷이 쥐어져 있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모두 경악을 하며 놀랐고 이목이 집중이 되자 돌발 상황에 난감했는지 시모의 얼굴이 일그러진 상태로 주변에서는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넘어진 사람의 옆에는 의족이 떨어져 있었고 그걸 본 시모는 의족을 마구잡이로 발로 밟아 부순 뒤 옆에 있던 분수대에 던져버리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제정신이야? 넘어지려면 혼자 넘어지던가. 내 팔을 왜 잡아? 내가 걸친 이 모피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고는 있는 거야? 20억이야. 어디에서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비싼 모피라고. 그런데 이걸 찢어뜨려? 왜 내 옆에서 설쳐서 이런 꼴을 만들어? 어머님, 지금 모피 코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무리 비싸도 사람 목숨이 중요한 거 아니냐고요. 어떻게 의족을 발로 밟아 부순 뒤 집어 던질 수가 있어요? 이 사람 다리가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세요? 어머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남들의 시선은 중요하고 정작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당신의 아들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게 자기 아들보다 모피코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운전도 못하면서 후진하다가 이 사람 다리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왜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불편하세요? 가진 게 많으면 이런 식으로 자기 아들 대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면서 어떻게 의족을 발로 밟아 부술 수가 있어요? 이 모피코트 20억이어봤자 어차피 1000조가리일 뿐인데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도 어머님이 했던 행동대로 똑같이 해드릴게요. 그 순간 옆에 있던 난로를 보게 되었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팔 한쪽에 모피코트를 집어들어 난로에 올려놓았고
검게 흘리더니 순식간에 불타올라 재로 변했습니다. 시모는 경악을 하며 비명을 질렀고 그 모습을 아랑곳하지 않고 넘어져 있는 남편을 부축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차에 태웠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봉사하러 나왔을 당시 다리가 불편한데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며 봉사하러 나온 남편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였죠. 자기 아들의 몸에 장애가 생겼으니 결혼은 꿈도 못 꿀 거라 생각했었지만 제가 찾아온 이후 크게 반대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남편의 장애 때문이었습니다. 옆에서 많은 걸 도와주며 손을 써야 했기 때문에 시모는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였고 때마침 제가 인사를 오게 되면서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남편의 다리는 시모가 예전에 운전을 하지 못하던 시절 자기보다 몸집이 큰 차를 몰겠다며 구매했었는데 운전 미숙으로 남편의 안내에 따라 후진을 하던 도중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걸 악셀을 밟게 되었고 그 사고로 한쪽의 다리를 잃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끔찍한 사고를 저질렀으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남들의 시선만 중요하게 생각한 시모는 남편이 중심을 잃어 시모에게 의지한 것뿐인데 몸에 손을 댔다고 뿌리치면서 중심을 잃어 모피코트를 붙잡는 순간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였어요.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내팽개칠 수 있는지 정말 끔찍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는지 한쪽 팔이 없어진 모피코트를 벗어 던지곤 저희가 있는 곳으로 달려와 물어내라며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오랜 기간 준비하던 행사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모와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남편이 그만하라고 외치는 순간 갑자기 아버님이 시모의 얼굴에 손을 날렸고 더 이상은 같이 살 수 없게 했다며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시모를 강하게 밀쳤어요.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시모를 바라보며 숨을 고른 뒤 차에 올라타려는데 시모가 뱉은 한마디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그 뒤로 시모와의 인연을 끊고 말았습니다. 너까지 게 내 발끝에나 탈 수 있을 것 같아? 내 아들 수발이나 틀어주는 가정부나 다름없는 존재 아냐? 꼴랑 푼돈 버는 사업 하나 하는 주제에 그거 가지고 우리 집안 넘봤으면 머리 숙여 용서를 빌어도 모자랄 판에 감히 나한테 대들어? 내가 지금 이 상황 그냥 넘어갈 것 같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장 나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어. 그리고 저 모피코트 당장 새 걸로 구해놔. 아니면 20억 토해내던가. 저는 이 집에 가정부로 들어온 게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려고 며느리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어머님한테 무릎 꿇고 빌어야죠? 빌어야 할 사람은 저희 남편에게 무릎 꿇어야 할 어머님 아닌가요? 어머님이야말로 저에게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이에요. 20억이요? 50억, 100억이라도 저는 절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어머님이 한 행동으로 인해 받은 상처는 돈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행동이니까요. 가만히 계시던 아버님께서 왜 어머님 얼굴에 손을 대셨을까요? 저희가 잘못했다면 당연히 제 얼굴에 손을 올렸겠죠. 좋은 마음으로 봉사하려는 자기 아들이 넘어졌는데 모피코트 1000조각이 찢어졌다고 의족을 발로 밟아 던져요? 그것도 배 아파 낳은 엄마가? 남편이 받은 상처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남들 시선이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2번 다시 저희 찾지 마세요. 이 순간 이후부터 얼굴 볼 생각 없고 세상 떠나셔도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을 겁니다. 아버님은 일단 들어가 보라며 저를 차에 태웠고 남편은 정신적 충격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지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시모의 행동은 그동안 살얼음을 걷고 있던 빙판길을 깨부쉈고 더 이상의 인연을 만들어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이후
저희는 남편이 운영하던 재단을 넘기고 지방으로 내려와 살고 있었어요.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재단을 이끌어 나가는 건 더 이상은 무리 같아 의논 끝에 결정을 하게 되었네요.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어 급하게 자리를 떠났지만 집으로 이동을 하던 도중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의 얼굴에 다리를 보자 넘어지면서 의족이 꺾이던 도중 절단된 다리가 찢어졌는지 혈흔이 흐르고 있었고 급하게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았었네요. 그때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었어요. 한평생 죄 지은 것처럼 살아도 모자랄 판에 되려 자기 아들을 내동댕이 치고 의족을 던져 버린 시모의 행동이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보다 남편이 더 많은 상처를 받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지방에 내려와 인연을 끊고 살고 있는데 아버님과 통화하던 도중 알게 된 사실은 시모와 이혼을 준비 중이라며 더 이상은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결정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혼을 하자는 말이 위협을 느꼈는지 시모는 저희 집에 찾아왔고 그제서야 저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그때는 말이야.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그랬어. 남들이 부러워하던 모피코트를 입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며 기분을 만끽했었는데 갑자기 내 아들이 넘어지면서 모피코트를 찢어버리는 바람에 내가 이성을 잃었단다. 한두 푼도 아니고 20억이잖니. 지금 우리 남편이 이혼하자고 난리도 아닌데 내가 지금 남편이랑 이혼하고 혼자 살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제발 부탁이다. 예전처럼 다시 얼굴 보며 살자꾸나. 내가 이렇게 용서를 빌게. 우리 아들 어디 갔니? 아들! 엄마 왔다. 얼굴 보며 대화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에게 용서를 구하려 온 건 진심이 아니라 앞으로 어머님이 예전처럼 돈을 펑펑 쓰지 못할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이혼하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돈 걱정하며 살아야 하니까 그게 겁이 나서 찾아온 거잖아요.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요? 어머님 아들이 상처받은 건 생각 안 하세요? 어떻게 된 게 아들보다 돈을 중요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님한테는 20억 돈도 아니잖아요.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고 어머님 아들의 마음속에 남은 상처는 눈 감을 때까지 간직하며 살 거라고요. 나이 먹을 만큼 드셨으면서 왜 이렇게 철이 없으세요? 그만해. 당신이 화낼 필요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때의 눈빛을 아직도 잊지 못해.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던 그 눈빛은 내가 남의 자식인 것 마냥 느껴졌고 그저 나를 행사 요원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어. 아들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용서해줄 마음 없으니 돌아가세요. 이렇게까지 한 건 어머님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하시고 한 행동 아니세요? 남편은 현관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시모를 밖으로 내쫓은 다음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한동안 문을 두드리며 용서를 구했지만 남편 또한 단호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선을 끊어버리는 순간이었고 그 뒤로 더 이상 시모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버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아 걱정된다며 안부차 전화를 하셨고 시모와는 끝내 이혼을 결정했고 두 분은 더 이상 부부가 아닌 남이 되어버렸네요. 그 뒤로 아버님이 다시 올라와서 함께 살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남편과 저는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마음 편히 주어진 거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자존심 내세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존심이 남들 앞에서 누군가를 뭉개버리고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려는 행동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만심이라고 생각되네요. 앞으로 시모는 어떤 식으로 살아가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과거에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쳤으면 좋겠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무릎 꿇고 빌어도 남편의 마음은 변함없을 거라고 단호하게 결정한 상태입니다. 누군가는 재력을 가지고 재단을 꾸려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힘을 쓰는 반면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사치를 즐기고 주변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게 흥청망청 쓰면서 사는 두 사람의 극과 극의 행동을 옆에서 지켜보며 많은 걸 느꼈습니다. 시모의 주변에는 분명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의 주변에는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지금도 찾아와 도와주고 계십니다. 사람을 얻는 데는 돈이 아닌 마음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을 보여준다면 자신의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제 사연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살면서 시모와 같은 분들을 본 적은 없으셨겠지만 분명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 주위에 몰려있는 분들은 지금 상황이 아쉬워서 곁에 머물러 주는 것일 뿐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 도움을 요청한다면 등을 돌리게 될 거라는 거 분명히 자신도 알고 있을 거예요. 남들의 시선과 자기에게 주어진 재력보다 한평생 함께해야 할 소중한 가족들이 우선이라는 걸 제 사연을 통해 많은 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 관계가 좋아야 그 뒤로 많은 것들이 뒤따라온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데요. 이럴 때일수록 항상 웃음 잃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앞날을 바라보며 가족들과 화목하게 행복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끝날 그때를 기다리며 서로 웃는 그날을 기다리며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저는 결혼을 약속했던 한 여자와 결국 헤어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저지르려 했던 행동들이 너무나 믿기지 않아서 지금도 잠을 설칠 정도네요. 그녀와 결혼을 하기 위해 처가에 인사를 드리면서 제 사연은 시작됩니다. 예비 처가댁에선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희 집안보다 처가댁이 좀 부유한 편이었지만 그렇다고 저희 집안이 못 사는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생각하신 기준에서 미달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녀와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저가 집안이 잘 사는 거지 직업적으로 봤을 때 저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중이었고 그녀는 일반 회사원에 재직 중이라 그 부분은 그래도 제가 좀 더 나은 편이었네요.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상견례 일정을 잡았고 일주일 뒤에 양가 집안이 만나기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에 저에게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던 거죠. 사건이 시작된 월요일, 그녀와 저녁을 먹기 위해 일찍 퇴근한 저는 그녀의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별 생각 없이 멀뚱히 서 있으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옆 골목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서로 퍼부으면서 싸움이 났길래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옆 골목으로 천천히 들어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간 순간 예비 장모님이 어떤 젊은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난리를 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놀란 저는 급하게 어머님께 다가가서 알 수 없는 여자와 뒤엉켜 있는 걸 힘겹게 떼어낸 다음 무슨 상황이냐고 여쭤보게 되었죠. 아니, 저 여자가 글쎄 내 어깨를 툭 치는 바람에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렸지 뭐야. 자네, 이 가방이 얼마짜리인지 알아? 1억짜리 명품 가방이야. 그런데 떨어지면서 흠집이 나버렸다고. 여기 밑바닥 잘 봐봐. 확실하게 흠집이 난 거 보이지?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면서 보상을 안 해주고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가려고 하는데 내가 AS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니까. 나보고 일부러 부딪힌 거라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겠어? 저기요.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아주머니께서 전화 통화하시면서 지나가시다가 저를 못 보고 부딪히셨잖아요. 그래서 가방이 떨어진 걸 왜 제가 보상을 해줘야 하냐고요. 여기 CCTV 많으니까 제가 진짜 잘못이 있다면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생사람 잡지 마시고 그냥 가던 길 가세요. 저도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그쪽이 하필 내 앞을 막아서고 있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 자네, 당장 경찰에 신고 좀 해주게. 엄마, 여기서 또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그만하세요. 괜히 일 크게 만들어봤자 좋을 거 하나 없다고요. 어머님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서 명품 가방에 흠집이 난 거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고 부딪혔던 행인을 놓아주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한쪽 말만 듣고 모든 걸 판단할 수 없어서 어머님과 부딪혔던 여성분께 양해를 구한 다음 주변 CCTV를 확인해 보기 위해 일단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자분도 자신의 오해를 풀어야만 속이 후련할 것 같다면서 기다리게 되었고, 그렇게 경찰분들이 오셔서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찾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편의점에서 밖을 촬영하던 CCTV를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영상 속에선 진실만을 얘기해주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걸어가시다가 가만히 서 있던 여자분과 부딪히게 되었던 거였죠. 그걸 확인한 저와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억울한 누명을 쓴 여자분은 당장 사과하라며 큰 소리로 어머님께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꼬리를 내린 어머님은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나서야 인정을 하셨네요. 다행인 건 그 여자분이 착하셔서 그냥 넘어간 거였지만 이 일은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비 신부는 머리채를 잡혔던 여자분께 용서를 구했고 어머님 몰래 헝클어진 머리와 소중한 시간을 망쳐서 죄송하다며 여자분께 지갑에서 돈을 꺼내 지어준 뒤 수습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모든 상황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저희는 어머님을 모시고 저녁을 함께 먹게 되었는데 그녀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지 어머님께 화를 내며 그곳엔 왜 계셨는지 여쭤보았지만 어머님은 입을 굳게 닫으신 채 허기진 배를 급하게 채우셨네요. 제가 처갓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서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사람은 누구나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은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는 못 볼 꼴을 저에게 보여준 것 같아 미안하다면서 식사를 끝낸 뒤에 어머님을 모시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네요. 그렇게 정신없던 월요일은 어머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아 상당히 당황스러웠었죠. 그날 그녀는 평소 때처럼 저녁 시간에 전화를 주지 않았고 별일 없냐는 문자에 답장 또한 없었어요. 아무래도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 어머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그녀와 다음날 연락이 닿았지만 전화 통화를 하면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힘이 없어 보였네요. 저는 그녀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저녁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잡게 되었고 그날은 제가 좀 늦게 끝나게 되면서 그녀가 저희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를 주고받으려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의 뒤에서 어머님이 고개를 내밀며 저에게 인사를 건네셨네요. 저는 어머님의 얼굴을 보고 당황해서 어색한 웃음으로 인사를 드렸고 그녀는 나중에 다 설명해 주겠다면서 일단 자기 차로 타라며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제 차를 놔둔 채
그녀의 차에 올라탈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는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어머님이 많이 미안해하셔서 좋은 곳에서 같이 저녁을 먹길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오게 된 거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을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녀가 머리가 아프다면서 두통이 오는지 잠시 약국에 들러 두통약 좀 사야 할 것 같다고 약국에 정차를 하게 되었어요. 뒷자리에 앉아 계셨던 어머님은 그녀가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생기면 두통이 자주 와서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라고 했지만 약을 먹는 게 좋은 것도 아니라 운전을 제가 대신 해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자 어머님께선 그럴 필요 없다며 차에서 내리시더니 운전석에 앉으셨습니다. 가족이 함께 운전하는 차고 음식점 위치도 어머님이 알고 계셔서 직접 운전하시겠다고 운전대를 잡으셨어요. 그녀는 약국에서 약을 먹고 나왔는데 운전석에 어머님이 앉아 계신 걸 보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뒷자리에 앉더니 어머님이 길을 더 잘 아신다며 두통이 심하게 왔는지 머리를 만지고 있었어요. 뒷좌석에 앉아있는 그녀가 계속해서 신경이 쓰여 뒤를 돌아봤는데 그 순간 무언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꽤 큰 충격이 온몸에 전해지게 되었고 너무 놀란 나머지 앞을 바라본 순간 다른 차와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사고가 나는 장면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운전대를 잡으셨던 어머님께서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시더니 상대 운전자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시면서 목소리를 높이셨고 상대 운전자가 잘못을 했는지 죄송하다며 어머님께 허리를 숙여 용서를 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사고가 나면서 머리를 부딪혔는지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며 머리를 잡고 있었고 어머님은 힘들어하는 그녀를 보고 놀라선 급하게 달려와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차문을 열어 그녀의 몸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상대 차주분은 보험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며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은 저한테도 어디 다친 곳은 없냐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말해야 된다고 저를 걱정하고 계셨죠. 다행히 저는 몸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어머님은 사고가 났다는 것 때문에 좋은 시간 다 망쳤다면서 상대방 운전자를 바라보며 화를 내셨네요. 그렇게 양측 보험사가 와서 사건에 대해 정리를 한 뒤에 그녀와 어머님은 결국 입원을 결정하셨습니다. 저는 몸에 문제가 전혀 없어서 어머님과 그녀를 간호했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아신 아버님께서 병실로 들어오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사고를 낸 그놈은 어디 갔어? 확실하게 사과를 받은 거지? 조금이라도 몸에 문제가 있다면 무조건 치료받고 검사까지 전부 다 받아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손해본다고. 몸이 완전하게 괜찮아지기 전까지 절대 합의할 생각하지 마. 자네도 같이 타고 있었다면서? 자칫하다가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자네는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네. 그 사람이 잠깐 한눈을 파는 것 같다고 모든 과실을 인정했어. 그래도 예비사위가 옆에서 도와줬으니 빨리 해결할 수 있었던 거지. 우리끼리만 있었으면 여자라고 무시했을걸? 이래서 집안에 남자가 많아야 든든한 거야. 예진아, 회사에 다 미리 전화했지? 지금은 몸이 긴장해서 어디가 아픈지 나타나지 않는데 내일 되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플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받을 건 다 받고 퇴원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너 사고가 난 직후부터 머리가 너무 아프다며. MRI 찍어보고 머리에 조금이라도 출혈이 있는지 확인해봐라. 자네도 어차피 보험 처리 다 되니까 물리치료라도 받아.
이참에 뭉친 근육도 좀 풀어야 다음날 지장이 안 생기는 거야. 나는 사고 충격으로 온몸이 다 쑤시고 너무 아파서 제대로 걸을 힘조차 없다니까. 아마 다음날이면 아픈 곳이 더 늘어날까봐 걱정이다. 그런데 여긴 저녁밥 언제 주는 거야? 전날에는 명품 가방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니 다음날은 차 사고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자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만나는 게 안 좋은 일들을 만들게 되는 것 같아 퇴원을 하면 그녀와 만나는 건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아버님이 병실에서 자리를 지키셨고 저는 다음날 출근 때문에 일단 병원에서 나와 회사로 다시 간 다음 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게 되시고 많이 놀라셨는지 병원을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하셨지만 제가 부모님을 말렸어요. 두 분 다 8순이 넘으셨는데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될 때 굳이 밖으로 나가서 좋을 게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그렇게 며칠간 그녀와 어머님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합의금까지 전부 다 받은 다음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상견례 전까지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었는데 어머님께서 저와 있을 때만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차라리 집에서 모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상견례 전에 얼굴 한 번 더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할 말이 많다며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비 처가댁에서 모이는 건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아서 어머님의 초대를 받아들였고 그렇게 저는 처가댁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네요. 그녀도 집에서 가진 모임이 마음에는 한결 편했는지 두통도 없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자네도 이제 우리 집안 식구가 될 텐데 제대로 된 보험 하나는 드러나야 하지 않겠어? 내가 며칠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생각이 좀 많아졌는데 얼마 전에 사고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터진 거잖아.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데 자네도 내 딸과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불행한 일들이 갑자기 닥쳐올지도 모르고 정말 심각하게는 자네가 내 딸과 결혼하자마자 사고로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데 보험 하나 정도는 제대로 드러나야 하지 않겠어?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자네도 보험 하나 제대로 듣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저도 보험이 없는 건 아닌데요. 생명보험까지는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이 위험한 것도 아니고 딱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미래를 바라볼 수 없으니 항상 준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저는 지금 당장 생명보험을 준비할 마음은 없어요. 나중에 제가 정말 들어야 한다고 생각될 때 그때 상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네가 만약 내 딸과 결혼을 하고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때는 준비를 할 수가 없는데 생각할 시간이 뭐가 필요한가? 과부 만들고 생명보험도 안 들어서 내 딸만 손해를 보게 되는 건데 그건 내 딸을 생각해 주는 게 아니지. 그만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 내가 만약에 자네였다면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생명보험 들었을 것 같은데. 분위기 좋게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보험 얘기가 나오더니 뜬금없이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라는 어머님의 말에 저는 당황하고 말았어요. 보험이야 언제든 가입할 수 있지만 하라는 대로 무턱대고 실행에 옮기는 건 아닌 것 같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드린 말씀이었는데
처가댁에선 그런 저를 안 좋게 바라보셨네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확실한 건 기분이 좋아 보이는 건 아니었어요. 저에게 실망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결혼을 하고 신중하게 알아본 뒤에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아버님 어머님께선 제 입에서 생명보험 가입을 바로 하겠다는 말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계셨는지 반대되는 말을 들으셨을 때 상당히 불편해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의견 차이가 다른 건데 제 입장은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으려는 모습에 저 또한 솔직히 너무 서운했었어요. 그렇게 식사 초대 자리의 분위기는 안 좋게 흘러갔고 더 이상 있어봤자 계속해서 안 좋은 말만 듣게 될 것 같아 서둘러 정리를 한 다음 인사를 드린 뒤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네요. 최대한 좋은 쪽으로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이미 처가 식구들은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제 말은 귀에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 상견례가 이어지게 된 거였죠. 그래도 앞으로 좋은 모습 더 많이 보여드릴 기회는 많기 때문에 서운해하시는 마음 최대한 빨리 되돌려 놓고 싶었었죠. 그녀는 그래도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저에게 밝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심각한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약간의 긴장 속에 상견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양가 부모님께서 인사를 주고받으신 뒤 대화가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너무 긴장을 했는지 갑자기 배가 뒤틀려서 화장실을 잠시 다녀와야만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께 양해를 구한 다음 화장실에서 볼일을 끝내고 나오려는데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와서 받게 된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전화를 주신 분께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잘못 보신 거라며 설명드렸지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데 불신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내용에 대해 처가 식구들의 입으로 직접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결정하게 되었고 그렇게 양가 부모님이 계신 자리로 걸어가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과 어머님 아버님의 언성 높인 목소리가 식당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울려 퍼지길래 급하게 문을 열어 상황을 살피게 되었네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는데 왜 자꾸 저를 의심한 거죠? 사부인께서 떨어뜨린 걸 왜 저한테 덮어 씌우시나요? 그럼 제가 사부인께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나이 먹고 뭐하러 없는 사실을 꾸미겠어요? 방금 화장실 다녀오시면서 제 가방 흠집 내셨잖아요.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1억짜리 명품 가방이라고요. 이런 걸 보신 적이 없으시니 조심하지 않으셨겠죠? 그 가방이 얼마짜리인지 그걸 제가 알아야 하나요? 그리고 확실하게 몸에 닿지 않았고 흠집 난 것도 꽤 오래되어 보이는걸요? 나이가 8순이나 되셔서 노망이 드셨나? 오늘 같은 날 꼭 상황을 이렇게 만드셔야 되겠어요? 지금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전혀 모르신 거예요? 제가 정말 한성격 하는데요. 예비 사이를 봐서 많이 참고 있는 거라고요. 일단 사과부터 하시고 AS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나오는 비용에 대해 입금시켜 주시면 되는 건데 굳이 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드셔야 되겠어요? 제가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포상을 해드리죠. 그런데 전혀 몸에 닿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팔순 먹은 게 뭐가 어때서 저보고 노망났다는 말을 함부로 뱉으실 수가 있는 거요? 이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일단 그만들 하세요. 꼭 이렇게까지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드셔야 되겠어요? 어머님 가방이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생활하다 보면
어느 정도 흠집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닌데 가방 떨어진 거 가지고 이 정도로 심각한 분위기를 만드셔야 되겠어요? 제가 봤을 때 어머님 가방에 흠집 난 거 저번에 생겼던 위치랑 똑같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지금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어디서 창모를 의심하고 있어? 내가 맞는다면 맞는 거지. 제발 억지 좀 부리지 마세요. 어머님 1억짜리라고 하시는 가방, 그거 진품 맞아요? 말만 그렇게 하시는 거지. 확실하게 1억짜리 가방 맞는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기 근처에 진품인지 가품인지 확인한 곳이 있는데 한번 가보실까요? 자네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나왔겠어. 명품 가방인데 떨어져서 마음이 아파 그런 거라는 걸 이해해주지 못하는 거야? 차라리 이 결혼 없던 걸로 하는 게 좋겠네. 자네같이 마음씨가 좁아터진 사람을 내 딸에게 넘겨줄 생각 없고 앞으로 2번 다시 연락도 하지 말게. 어차피 생명보험 가입도 안 하겠다는 사이 뭘 믿고 내 딸을 맡길 수 있겠나? 그 말 왜 안 나오나 했는데 잘 됐네요. 저도 어차피 이 결혼 이어갈 생각 조금도 없었어요. 제가 방금 전화를 받았는데요.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요? 당신들 모두 인생 쫑난 줄 알라고. 꼬리가 길면 결국 밟힌다는 거 몰라? 제가 방금 통화한 녹음 내용이에요. 저는 팔순 엄마를 세워두고 1억 명품 가방에 흠집 냈다며 상견례 자리에서 엄마한테 삿대질을 한 어머님의 행동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상차림을 뒤엎은 뒤 굳어진 얼굴을 하고 있던 그녀에게 다가가 모든 게 끝났다고 속닥거린 뒤 핸드폰에 녹음되어 있던 통화 내용을 들려주었고 그 순간 처갓집은 묵사발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말이 정말 사실이에요? 저는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계획되어 움직였다는 건가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획적 보험 사기단이에요. 저도 뭔가 이상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패턴이 너무 똑같아요. 또 자주 범행을 저지르면 의심을 사게 되니까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일을 저지르는데요. 정말 다행인 건 그쪽이 아직 무사하다는 거예요. 생명보험에 가입하라고 계속 강요받으셨죠?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나중에 정말 돈이 급할 때 그쪽의 목숨값을 받아가겠다는 말이에요. 결혼 전에 생명보험에 미리 가입을 해놔야 의심을 덜 받을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신데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신 거죠? 저를 왜 도와주시는 건가요? 저 무슨 연관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저는 그 여성분과 결혼을 약속했던 동생의 형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동생을 병간호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 동생도 생명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고 큰 사고가 한 번 났었지만 다행히 생명은 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식물인간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때는 결혼을 하기 전에 사고가 났었는데 보험금 수령자가 그 여성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그녀와 결혼을 하기 전에 이미 결혼을 약속했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남자에게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게 만들었고 범행을 저질렀지만 위태로운 상태에서 그 남자가 기적적으로 생명은 건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생명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고 보험금 수령자가 그녀로 되어 있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던 가족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적인 범행의 동기가 없었다는 거에 재판에서는 그녀의 가족에게 손을 들어주었고 세상을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 남자의 보험금 수령은
가족분들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면서 인연을 끊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형이라는 분은 처가 식구들의 집안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걸 계속해서 의심하게 되었고, 자기 동생이 식물인간이 된 이후에도 그녀의 집안은 다른 자잘한 사고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걸 파악하게 된 거였죠. 그리고 명품 가방 또한 일부러 돈을 받으려는 수법인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남자의 형은 그녀의 집안의 뒤를 밟으면서 처벌을 내리기 위해 많은 걸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이 제가 그녀의 계획에 들어가게 된 거였고, 똑같은 패턴으로 저에게 생명보험을 가입하라는 강요를 하기 시작한 거였네요. 그래서 제 증언이 그분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저와 통화한 내용을 듣게 된 처가 식구들은 사색이 된 얼굴로 자신들은 절대 잘못이 없다고 했지만 그동안 제가 겪어온 것들을 보면 확실하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많이 느끼긴 했었죠. 그리고 잠시 뒤 저와 통화를 했던 그 남자분이 상견례장의 문을 열고 들어와 그동안 저지른 행동들이 담겨있는 영상들을 보여주며 그 사람들의 짓을 낱낱이 저희 가족에게 알려주었네요. 뒤이어 경찰분들이 상견례 장소로 들어왔고 그 사람들은 결국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겪어왔던 부분에 대해 증언하며 생명보험에 가입하라고 강요도 받았다면서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그분과 비슷한 패턴으로 저에게 범행 계획을 꾸미려 했다는 게 밝혀지게 되면서 보험 가족 사기단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진술과 그 남자분이 그녀의 집안 사람들의 뒤를 조사해서 얻은 증거물들을 토대로 그분들의 억울한 사건까지 전부 뒤집어지게 되었어요. 결국 의도적으로 접근한 부분들이 밝혀졌고 징역은 피해갈 수 없게 되었네요. 만약 그 남자분의 끈질긴 추적이 없었다면 저도 그분의 동생처럼 식물인간이 되었거나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르죠.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걸 이번에 처음 겪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항상 뭐든지 신중히 결정해야 될 것 같네요. 그 사람들처럼 악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더는 이 세상에 없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